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찾았습니다. 전공의들은 실제로 어떻게 일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소화기 내과 병동의 주말을 24시간 밀착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 소화기 내과의 주말 당직은 1년 차인 박철호 전공의. 일과 시간이 끝난 야간과 주말, 병동에는 전문의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공의 홀로 병동을 지켜야 합니다. 그가 오늘 당직을 서며 봐야 할 환자는 몇 명일까? 40명 정도 되거든요, 병동에. 한 층에 병동이 2개이기 때문에 80명, 아래층까지 하면 160명 정도가 되는데 17, 18층 당직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17층의 경우에는 이제 외과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뭐 전부 제가 봐야 되는 환자의 숫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120명 내외 정도 될 것 같아요. 어제까지는 뭐 밥 먹고 나서 배 아프시단 말씀. 흔히 인턴이나 레지던트로 불리는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현장에서 임상교육을 받는 의사입니다. 장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그 검사 좀 해볼게요. 전공의는 전문의를 보조하며 병원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진료 과정에 참여합니다. 특히 전공의에게 부담이 되는 건 밤과 주말 당직. 박철호 전공의는 주말 병동의 유일한 의사로서 모든 환자에 대한 1차적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예. 38도 6. 님 38도 6이요? 컬천 오늘 아침에 나갔죠. 환자 심정은요? 추워. 여기서 처방을 얘기하죠. 맞았어요, 진통제? 안 맞았어요? 왜 좀 많이 아프시면 드시지. 네, 오늘은 왔다 갔다 하시면 위험해요. 예. 지금 두 번째시잖아요. 제가 네. 아까 가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층의 환자 120명을 동시에 혼자 돌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관에 당직 서고 있는 내과에 우리가 전부인가? 아니지. 아, 우리가 전부구나. 예, 저희 3명이서 본관은 보고 있고. 당직이 잦은 1, 2년 차 전공의들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80시간을 훌쩍 넘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당직 전공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좀 작다는 게 문제입니다. 당직 전공의 숫자가 작고 그에 비해서 밤사이나 아니면 주말 사이에 봐야 되는 환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점점점 많아진다는 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향후에 더 이런 현상이 심각해지면은 의료의 질이 좀 위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밤사이 환자들의 상태는 어떻게 변할지 더욱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좀 해보세요.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도와드리죠. 아유, 아버지 어디가 많이 답답해? 어디? 여기? 아유. 말씀하지 말아보세요. 청신 좀 해보게. 어르신, 하나나 똑같다고. 지금 아버님 밤마다 이러셔가지고 검사를 다 해봤는데 특별히 문제되는 게 없어서 저희도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아픈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하지만 보통 그럴 때 저희는 진통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 사실 그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바라셨던 거는 단순한 진통제 투여가 아니라 이제 담당 의사, 당직 의사를 만나서 좀 더
환자분의 상태나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어 하시는 상태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상태가 급변하는 환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내과 현재 박철호입니다. 아 이게 심정지 발생한 환자 생겼다는 방송이. 일명 코드블루.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했다는 긴급 신호입니다. 아, 2년차 누가 있으려나? 아마 병동에 뭐 없나 있을 것 같은데요. 장갑 누구한테? 매 순간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 속에서 전공의들의 몸과 마음은 더욱 지쳐갑니다. 가시죠. 뭐 응급 상황이라는 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뭐 여러 명한테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맡은 환자들이 어느 이제 당직 시간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의학적 이벤트들이 일어나서 그거를 혼자 처리를 하고 혼자 처리한다는 것은 그 환자들을 1차적으로 보고 이제 상급 의료진이랑 상의를 해야 되는 과정 중에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경우 의도치 않게 환자들을 케어에 퀄리티가 좀 낮아질 수 있는 위험성은 언제든지 있는 거죠. 우리는 다른 대학의 전공의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전공의의 과중한 업무량도 문제지만 매 순간 의학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더 큰 부담이라고 털어놓습니다. 의사의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레전드 1년차 때부터. 교육을 넣고 노동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의사로서 노동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해서 의사들은 뭐 답을 해주고 결정을 내려주고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그렇죠.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했던 내가 이제 이렇게 하라고 했던 말들 중에서 돌이키고 싶은 말들이 많죠. 잘못된 판단들이었던 거. 내가 무슨 말을 했지조차도 기억이 안 나는 상태로 그 솔루션들은 진짜 그냥 막 마구잡이였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당시 대회들을 막 짓거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주변 사람들도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뭐 대학병원 승서울에 가지 말라고. 사실 그때는 1년차도 처음이고 2년차도 작년까지는 1년차인데 처음 2년차가 된 거고 사실 다들 미숙해요. 늘 피로에 젖어 근무하기 때문에 종종 크고 작은 실수도 뒤따릅니다. 신문에 나는 좌우가 바뀌고 수술 부위가 바뀌고 이런 실수는 사실 비일비재. 정말 비일비재였네요. 직접 환자권을 오늘도 있었어요. 그러는데 오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 수술하는데 왼쪽 발 수술하는데 수술명이 오른쪽으로 적혀 있어가지고 또 1년차님이 피곤해서 그랬겠죠. 그거를 다른 이유를 생각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 사람 바보여서 아닌 거예요. 잠 못 자고 일하는 사람이 정신이 멀쩡하게 무슨 판단을 해라. 이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잠을 3일 못 잔 전공의가 어떻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환자의 상황을 냉철하고 모든 자기 지식을 동원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은 당연히 안 생길 겁니다. 그럼 사고 위험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음. 12시가 넘어서야 간신히 저녁을 먹습니다. 끼 정도 먹읍시다. 보통 제 생각해보면 하루에 한 끼 정도 먹거든요. 근데 사실 뭐 밥 못 먹어서 힘들다.
그런 느낌 별로 못 받아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열심히 이제 환자분들을 봤는데, 환자를 보고 열심히 환자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사실 사람 생명이라는 게 저희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을 써도 잠 못 자고 이렇게 했는데 환자분들이 안 좋아하실 때 조금 힘이 빠지죠. 잠잠해진 새벽. 네, 내과는 적주로입니다. 부족한 잠을 채워보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교육생이면서 동시에 과중한 노동에 내몰리는 전공의. 우리나라 의료 현장의 어두운 자화상입니다. 그러니까 좀 불균형이 생겨가지고 다른 거 특별히 제가 사실 전공의들도 사실 저가에 고용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의료 현황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그런 젊은 의사들을 고생시켜가면서 어떤 우리나라의 의료를 유지한다는 감이 항상 들거든요. 어떤 우리나라의 의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좀 더 잠을 줄여야 하고 밥은 좀 건너뛰고 뭐 그런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죠. 네. 하지만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 선배 의사들도 모두 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우리만 더 힘들다, 우리만 더 특별히 어떻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계속 해결되지 않고 있는 구조의 문제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소위 빅5로 불리는 국내 최고 수준의 대형 병원 5곳은 물론 지방의 대형 병원 20곳에도 병동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응한 곳은 단 한 곳, 방금 보신 세브란스 병원뿐이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측이 전례 없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국내 의료계가 직면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브란스 병원은 국내 최초로 국제의료기관 평가위원회의 인증을 획득했을 만큼 안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도 의료계의 구조적인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의 대형 병원들의 경우는 더욱 열악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전공이 홀로 병동을 지키는 주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응급실과 중환자실로 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곳엔 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대형 병원에 대해서 끔찍한 기억을 갖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4년 전 어느 일요일, 조 씨는 배가 아프다는 딸을 데리고 인근 대형 병원의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아, 죄송한데 지금 저희 당직 선생님이 안 계셔서, 뭐라 그랬더라? 하여튼 그 교수님이 안 계셔서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다른 데로 한번 그 경북대 병원을 한번 가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그때만해도 그럼 그 얘기 듣고 그랬을 때도 그때도 막 심각하거나 이런. 그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간 거죠. 복통을 호소하는 아이를 달래며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주말 밤 전문의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후 그는 대구 지역 3곳의 대형 병원과 개인 병원 1곳을 더 전전해야 했습니다. 뒤늦게 구미의 한 병원에 도착했지만 아이의 상태는 매우 악화된 뒤였습니다. 수술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계속 했죠. 하다가 갑자기 나오더니 안에 모든 장기가 손상이 돼가지고
뭐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애가 이제는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 씨가 처음 찾았던 병원엔 과연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일까? 소아과 전문의는 당직하면서 당직 전문의가 있지 병원에 24시간 대기는 안 합니다. 새벽에도 나오고 12시, 11시 뭐 오밤중에도 문제가 있으면 다 연결이 나옵니다. 이번에 왜 안 나왔을까? 아니 그 연결이 안 됐으니까 안 나온 거죠. 그 섬에 올라가지 예, 못하고 선을 거기서 그 말이 왜 나왔는지는 우리도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응급의학과에서 응급실에 온 환자를 보고 그 다음에 사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과정이거든요. 그냥 그 중간에 사이에서 뭐가 삐끗해갖고 문제가 생겼는지는 우리도 불확실한데요. 그 주말에 당직하는 사람들은 이제 피교육자인 전공의들이 하고 있잖아요. 전공의가 그 자기 상급자, 선배고 스승인 그 전문의를 함부로 불러낼 수 없는 거죠, 주말에. 그러니까 뭐냐 다른 이유를 들이대면서 뭐 다른 병원으로 가라든지 뭐 수술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가라든지 하면서 그 환자 입장에서는 이 응급으로 뭔가를 처치를 해야 되는데 그는 얼마 전 수도권으로 이사했습니다. 남아있는 다른 자녀들에게 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란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저기 어디 아프리카의 아주 빈국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때 당시 저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말에 아프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결국 답이 주말에 아프면 안 돼요. 특히 애들은. 실제로 우리나라 대형 병원의 병상당 의사 수는 미국 대형 병원의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의사가 많은 미국에서조차 주말 응급 환자의 생존율은 낮아집니다. 공공의료가 잘 확립된 영국에서도 주말 응급 환자의 사망률이 평일보다 높습니다. When you look at the staffing patterns of most hospitals at night, many of the doctors and nurses work night shifts, which appears to be less in individuals who work at night. But we think a large part of it has to do with the staffing and the supervision, particularly of the more junior doctors, the residents, the interns. 주말이라고 환자 수들이 입원이나 응급실을 찾아가는 숫자는 결코 줄은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도 이제 근무는 휴식은 있어야 되니까 주말은 결국은 교수라든지 상급연차 전공의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그 많은 환자를 제한된 인력이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결국 사고를 막으려면 주말이나 야간에 벌어지는 응급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과연 우리 대형 병원의 주말은 어떨까? 심장내과의 중환자실. 상태가 위중한 환자들이 대부분인 이곳에선 작은 실수도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형 병원 심장내과 중환자실의 주말 24시간을 밀착 관찰해왔습니다. 이곳의 전공의들 역시 낮에는 전문의의 진료를 돕습니다. 그리고 당직은 주로 2년차 전공의가 맡습니다. 오늘 이곳에 당직을 서게 될 2년차 김영진 전공의. 혈관 병동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1년차 때 한 번 돌았고 지금은 이제 4주차, 5주차로 넘어가는 시점이고 위에 병동에서 3주 있다가 지금 여기 와서는 2주째로 접어듭니다. 예. 중환자실의 당직은 일반 병동보다 까다롭습니다. 네. 때문에 상급 의료진과의 보고 체계도 엄격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밤늦은 시간에 교수나 선배에게 전화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거 맞아요. 교수님한테 전화하기 그런 경우가 있죠. 예. 그러면은 뭐 너무 그렇다면은 일단 동료를 깨워서 해보기도 하고 같은 방에 있는 사람 깨워서 상의해 보기도 하고 아니면 좀 더 해보기도 하고 안 나오면은 아 근데 이게 뭐 빨개서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도 쉽지 않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 환자의 소변 배출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소변이 안에 있는데 안 나오는 건가? 그건 아니겠죠. 결국 1, 2년차 당직 전공의들을 감독하는 4년차 선배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 네, 이현차 기병진입니다. 그 CCU 한부 상위대표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전공이 그 촬영 때문에. 여기도 계속 하시는구나. 아, 네. 님이고 없어 상의할 사람이? 네, 지금 현재 상태가 다른 분 다 스테이블하신데 이분이 조금 변화가 있어서 지금 소변이 안 나와서 지금 CRRT를 지금 어플라이를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지금 이 밤에 네. 응급이잖아. 네. 왜 빼줘야 될 것 같냐고. 너의 생각이 뭐야? 빼줘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안 빼줘도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할래? 아닙니다. 네 매니지가 전공의 선배 조언이 길어집니다. 이 시간에 환자에 대한 진료 방향에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와가지고 CRRT 걸고 그러니까 하이폭시아 지금 와 있어? 지금은 없습니다. 그거 왜 해야 돼? 지금은 왜 해야 돼? 저 물 보기 싫어서 빼주려고? 너 좋으려고? 너 혼 안 나려고? 이거 왜 그냥 놔뒀어? RRT로 빼줘서 이 얘기 안 들으려고? 저는 거야? 좀 더 미리 빼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밤에? 그럼 낮에는 왜 안 뺐어? 오후 2시에 찍었는데. 결국 선배가 직접 환자를 확인하러 나섰습니다. 저거 고장난 거 아니에요? 이거 에코기계. 이거 쓸 수 있어요 이거? 네. 점검 매장으로 돼 있는데. 근데 난 너무 아깝다 이 사람이. 어? 네. 애초에 이런 고민 안 하고 네가 좀만 더 빨리 해줬으면. 네. 다행히 선배 전공의의 도움으로 환자는 안정을 찾아갑니다. 보고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만 전문의나 교수가 없는 상황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동의 모든 진료는 항상 1, 2년차 전공의의 판단과 결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듣고 제가 한 거에 대해서 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한 거죠. 뭐 선배님으로서의 그걸 들은 거죠. 뭐. 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그분은 뭐 하여튼 방향이 오늘 밤에 더 그 이후의 방향이 일단 어느 정도 잡힌 거죠. 제가 모르고 있다거나 놓치고 있던 거를. 전공의가 파악하는 기준이 맞느냐, 그 단지 수치상의 변화라든지 엑스레이상의 변화를 떠나서 의학이라는 건 환자를 직접 보고서 느껴지는 그런 그 판단 기준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연차별로 차이가 있는데 저급 연차가 보고가 왔을 때는 이 기준이 저급 연차가 판단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불안감이 제일 큽니다. 이른 아침, 당직을 교대할 또 다른 2년차 전공의가 왔습니다. 이 전공의 역시 오늘 병동에서 일어날 모든 상황을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그 최일선에서 저희가 뭐 오더를 내고 그 환자 필요한 약 처방이나 아니면 뭐 피 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은 아는 게 수련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정말 이게 맞는 치료인가
정말 이게 이렇게 해서 된 치료인가. 당연히 모든 치료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긴 하지만 가끔씩 그런 좀 애매한 기분에 빠질 때가 있죠. 뭐 회의감도 들 때도 있고. 과중한 업무와 당직 속에서 전공의들은 틈만 나면 부족한 잠을 채웁니다. 예, 주지 마요. 예, 해파리만 주지. 예. 일, 2년차 전공이 홀로 지켜야 하는 밤과 주말의 병동. 그들의 부족한 지식과 경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환자에게도 당직을 서야 하는 전공의에게도 늘 부담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안 좋아졌을 때든 뭐 어떨 때는 환자가 결국 안 좋아지고 나면 그때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이게 정말 이 환자한테 해줄 수 있었던 최선의 치료일지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다면 환자가 더 좋아질 수 있었을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될 때가 있죠. 특히 환자가 많이 안 좋아졌을 때. 오늘도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1, 2년차 전공의들이 홀로 지키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의료계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앞서 보신 4살 박이 아이의 사건 이후 응급실에는 전문의가 상주해야 한다는 응급실 당직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취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응급실이 있는 병원에서는 소위 온콜이라는 비상호출 체계를 갖추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비상호출 체계가 잘 돼 있어도 환자의 안전을 100% 담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형 병원들은 왜 더 많은 전문의와 전공의를 현장에 투입하지 못하는 걸까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미국의 보스턴에 위치한 대형 병원. 이 병원에는 우리나라에선 보기 드문 역할의 의사가 있습니다. 바로 호스피탈리스트입니다. 호스피탈리스트는 입원 환자 관리와 당직을 맡는 전문의입니다. That's good. Would you mind if I took a listen to your heart and lungs? Not at all. Okay, fair enough. 이들은 전공의의 교육도 함께 담당합니다. We're going to talk just a moment about your heart, okay? So she has a systolic ejection murmur from aortic stenosis. Okay, good. If your primary care doctor is in his or her office throughout the day, they likely would be unable to respond in a very rapid fashion if you were acutely ill in the hospital and needed care. And I think that a number of institutions in the country, including ours here in Boston, saw that it might be beneficial if we had a group of doctors who were hospital doctors, much like emergency department doctors, who were stationed in the hospital all the time, taking care of hospitalized patients. 이 병원에는 45명, 매사추세츠주 전체로는 약 4만 명의 호스피탈리스트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직업이 보편화된 것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1984년의) 어느 밤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던 미국의 전공의 수련 제도를 바꾼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고열 증세로 병원을 찾은 리비 자이언이라는 여대생이 한밤중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So the two main doctors involved in the case of Libby Zion were a first-year intern, a year out of medical school, and a second-year resident, 2 years out of medical school. They were the two doctors who admitted Libby Zion to the floor from the emergency room
and wrote the orders down and decided what sort of care she was going to be getting. People whose cases went to the public and then 전공의로부터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했던 리비 자이언.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사회는 전공의의 근무 환경과 병원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Many things happened after the Libby Zion case, most notably in New York State where it occurred. There were changes made through the state. What that commission and the new state regulation said is that doctors could not work more than 80 hours in a specific week, and that they were supposed to work no more than 24 hours in a specific shift, and that they were to have better supervision from attending doctors. 미국은 전공의의 근무 시간과 당직을 철저하게 제한했습니다. 줄어든 전공의의 업무량으로 발생한 진료 공백은 호스피탈리스트라 불리는 새로운 전문의들이 대신 메웠습니다. Now, if we have 100 patients, the residents may only be taking care of 70 of them because of the duty hours, and 30 of them will be taken care of by the hospitalists independently. But then at night, 3 of my colleagues will be there all night long, overseeing the trainees, making sure the patients get what they need. 지난 4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도 미국의 제도를 본따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36시간) 이상 연속 근무를 금지하고 10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며 주당 근무 시간을 최대 88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가장 큰 도입 취지는 두 가지입니다. 환자 안전 측면과 또 전공의들이 수련의 질을 높여줘야지만이 많은 걸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도입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거는 제가 지금 나가서 강의 조율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난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의 개선 방향을 환영한다면서도 정작 개선안이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했습니다. 80시간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20시간의 일을 누가 하라는 거예요? 막 불가능한 얘기를 갑자기 하는데 80시간보다 더 일하면 더 일한 서유서를 더 일한 사람들 보고 내라고 해요. 왜 80시간 일하라고 했는데 왜 너 더 일했냐? 일하지 말라 그랬더니 서유서를 또 써내는 게 되게 복잡해요. 그거 써내는 것조차 일이니까 그냥 80시간 맞춰서 써내는 거예요. 결국 일 몰아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강도가 세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이 하나만 한 층만 보면 되는 거를 두 명이 그럼 묶어서 한 사람이 두 층을 보고 한 사람은 집에 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그게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력 충원이나 지원 없이 전공의의 근무 시간만 제한한 개선안에 가장 당혹스러운 곳은 대형 병원입니다. 당장 발생할 진료 공백이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근무하면 안 되고 뭐 당직은 어떻게 하고 이런 이제 기계적인 그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빠져버리니까 그 진료 공백이 발생하는 거죠. 그 진료 공백이 발생하니까 이 진료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대체 인력을 투입을 뭐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전혀 쓰질 않고 있고요. 이쁘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신경외과. 진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경외과, 정형외과 과도한 업무의 여분, 잉여분을 할 사람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직종을 찾아서 했으면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감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 보조 인력, 그 인력비를 다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1년에 추가로 80억 들어요. 오늘도 대한민국 대형 병원의 밤과 주말은 1, 2년차 전공의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주 100시간에 가까운 전공의들의 노동으로 우리나라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들을 덮어갑니다. 하지만 그 사이 환자의 안전은 점점 더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은 인력을 쓰는 게 너무 관례화된 거죠.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양심의 거리낌을 의사들이 많이 지금 잊어버렸죠. 너무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의료 수가라는 것은 의료 행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료의 질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그 비용이. 네. 그래서 이제는 적정 수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인 거죠. 그럼 대학병원은 그런 전문의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전문의가 이런 대학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제도를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대학병원은 왜 그러면 전문의를 당직할 수 있는 상주 전문의를 고용을 못 하느냐? 지금 필수 의료 행위는 다 원가 이하로 수가가 책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수가를 받아서는 인력을 더 고용할 수 없으니까 제일 저렴한 인력인 피교육자인 전공의를 그 자리에다가 세워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월호에서 3등 항해사들이 이 큰 대형 병원에 키를 밤에는 쥐고 있다고 극단적인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